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시각 현재 삼각지 근처에서 부정선거 항의하는 애국단체들이 그 삭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춥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요 관심사는 화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낙연과 김민석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둘 다 잘하는 후배들입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이틀 동안에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눈치챘음인지 이현정, 김영숙, 그레이스킴, 김정희, 공교롭게 네 분이 다 여성이네요. 등 한 10여 명이 헌금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100만 원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자기가 100만 원 보냈다는 걸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해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누구인지는. 아무튼 제가 요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사무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또 비싼 사무실이 손님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출발할 수 있는 대우는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마중물을 할 만한 자금이 부족해요. 제 많은 아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은 내기를 싫어합니다. 겁나서. 그래서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삭발 항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우파 총연합 공동대표 조양근, 그리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김병태 등 60여 개 단체가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삼각지 11번 출구 앞에서 대대적인 삭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쟁기념관과 그 근처입니다. 저도 현재까지 바람처럼, 아까 그 단체가 그렇던가, 바람처럼이라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있다가 끄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절대로 거기 가서 삭발해라는 사람과 삭발하는 걸 참아라는 사람과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는 머리도 깎을 거면 가서 그냥 한번 할까 하다가 또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또 거세서 지금 현재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각성된 유권자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항의 위해서 몸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4.15 부정선거에다 천을 버텨 1,415명 이상의 삭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무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 성명서 발표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7월 13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삼각지역에서 60여 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결사순국 정신으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단체 삭발 집회를 엽니다. 권력 창출의 통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4.15 총선에서 드러나듯이 여론조작, 선거 조작이 심각한 지경이고, 이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40%에 이르렀고,
중앙선관위를 불신한다는 국민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국토본 또 부방대, 부패방지대책위원회죠. 일부 교수님, 변호사님들과 수많은 자유우파 시민단체장들님께서 주도하신 저작, 집회, 세미나 등 활동이 있었고 무대 위아래서의 수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해 오신 리더님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리더님들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함께 호응해 주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애국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애국 시민 없는 리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3년 반, 지난 3년 반 동안 아스팔트 집회 역사에 한 번쯤은 리더님들이 무대 아래에 서고 또 민초 애국 시민들께서 무대 위에서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묵묵히 따르고 호응해 주신 애국심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12월 13일 오늘입니다. 오늘의 집회에서는 리더님들의 연설보다는 삭발하신 분들의 절절한 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박수치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다함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동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들의 삭발 절규와 호소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명분과 결단의 용기를 드리고 그동안 외면해온 주류 언론 방송에는 부정선거 방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께는 강력한 홍보를 하여 최종적으로 40선거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의 공명선거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여 특정 세력이 추구하는 퇴보 사회를 막읍시다. 끝. 2023년 12월 11일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 회장 김병태 올림.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앞으로도 한 두어 시간은 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바로 지하철 타시고 삼각지역 11번 출구에 나가면 여러분이 삭발의 기회로 애국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얘기로 BTS 있죠? 방탄소년단이 전원이 입대했습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V 그리고 정국 이 7명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한 정도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군복무를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씩 오늘 다 들어갔습니다.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조금 뭐 한 1년 8개월쯤 되면 아마 전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뭡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이란 건 탄환을 막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팬클럽 이름이 또 암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 보컬 클럽이 전 세계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국의 방위 위해서도 떳떳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흐뭇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병역을 필요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뭐 이제 인구가 적어서 아마 그런 사람이 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가짜로 그냥 제대증을 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군대를 가는 것이 애국은 아니지만은
애국까지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마치는 것이 떳떳한 사나이가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군 장교를 갔는데 공군은 또 해군과 달리 4년 복무를 합니다. 해군은 3년인데 근데 그 이유인즉슨 공군 부대는 대부분이 서울 근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군 장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대방동에 있는 해군 본부에 뭐 한 10명이나 많으면 한 20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진해, 백령도, 뭐 부산 뭐 이런 쪽으로 갈려가지고 그들의 그 근무 3년 동안에 대학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육군 소위는 ROTC로 한 2년 하죠. 더 짧아요.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한 몇 명 육군본부 근무하는 걸 제외하고 전부 일선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4년을 하고 훈련 4개월 그리고 또 김신조 패거리들이 또 청와대를 습격해가지고 그런 비상사태 때문에 2개월을 더해서 4년 반 동안 군대에 복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쳐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일본 동경대학도 가고 미국도 가고 슬슬 가가지고 그때 PhD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그냥 군대에서 소위 말해서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표현도 군대에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썩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군대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뭐 우리나라 정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군대 안 간 사람들의 그 이유인즉슨 별게 다 있잖아요. 눈이 뭐 시력이 틀렸다거나 무슨 뭐 폐에 뭐 파란 물이 찼다거나 뭐 아유 뭐 별의별 게 다 했어요. 뭐 거짓말이죠. 그리고 한때 이회창 후보 아들도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렸는데 나중에 그게 가짜. 그러니까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의가 없는 김대엽의 공작이라고 판명이 돼서 이회창 씨가 불이익을 당했죠. 그만큼 이 아이들의 병역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아이들을 셋 다 미국에서 낳습니다. 그중에 아들놈 하나가 이제 뭐 미국 시민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병역을 의무를 피할 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렸을 때 그냥 한글을 막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뭐 제 세상도는 집사람 뭐 그렇게 한글을 열심히 가르치냐고 나한테 항의도 하고 했지만 저는 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막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동안 자기 그 외할머니가 미국에 와서 한 2년 계시는 동안에 한국말을 참 잘했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제 집사람은 뭐 항상 뭐 일하는데 바쁘고 저는 뭐 거의 풀타임 액티비스트 운동가로서 민주운동 한다고 전 미국을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풀타임 운동가고 해서 자식의 그 한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 아들을 어거지로 좀 막 엄격한 말을 인상을 써가지고 너 반드시 한국 군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못하죠. 미국 시민인데 왜 한국 그걸 해야 하느냐. 아버지의 명예와 뭐 프라이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공격을 하는 거. 막 화를 내가지고 어거지로 대학 다닐 때마다 매 썸머에 여기 와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을 집어넣었어요. 말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뭐 한 3년째 다녔는데 이게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런데 또 마침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걔 비슷한 애들이 저녁 점심 밥 먹으러 이렇게 신촌 나오면서 뭐 영어로 좀 하고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그 학생들이 야, 너 한국놈이야? Yes, we are Korean. 그게 왜 영어를 써? 하고 막 때리려고 막 해서 위협을 느끼고 이랬어요.
그래서 와서 아빠 나 I got a problem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그래서 4학년 때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원인가 경기도 서울의 숲 근처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그걸 보냈습니다만 끝내 항마를 타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서툴어요. 그래서 군대 보내지 못한 걸 지금도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떳떳이 보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녀석이 이제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그 김현장에 있는 그 이재우 선배를 통해서 한국에다 좀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거기서 변호사 행사를 좀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놈아의 그 짝이 이게 순수 미국 가시나예요. 그러니까 걔도 변호사인데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에 떨어지게 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제 아들놈은 미국 문명에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 애미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애미가 그 효도 같은 걸 별로 가르치질 않았어. 그래갖고 뭐 때때로 되면 혼자서는 지 애비한테 뭘 좀 해준다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say hi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 해피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들 딸 얘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3년 만인가 한국에 와서 네치가 데리고 와서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걔들 수발하느라고. 그러니까 옛말에 외국인의 자식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하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다고 해서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도 그래파하고 뭐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뭐 좀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좋대 이게 이 자식. 그래서 네 그 계좌번호 하나 불러라 게 열심히 즉각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도의 개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놈을 미국에다 빼앗겨버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절실합니다. 아무튼 간에 BTS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탁 갔다 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얘들이 뭐 슬슬 빠져가고 도망치고 어쩌고 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방탄이 뭡니까? 탄환을 방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국을 지킨다는 그 어떤 그 디펜스 개념이 많아. 그래서 맨 처음에 얘들이 왜 방탄이라고 했나 하면서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방탄소년뿐만 아니라 뭐 손흥민도 있고 엊그제 그 이종우 1900억인가 무슨 계약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 했다고 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어쩐지 이 정치만큼은 이상하게 꼬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제로 돌아가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움직임이 분명해지니까 요새 그 이재명 쪽 소위 친명계 쪽에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충성도를 바치고 있다고 보여지는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을 세계 공격했더라고요. 삭발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 두 녀석을 다 잘하는 후배입니다. 이낙연은 저보다 나이가 딱 10살 아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는, 이낙연보다 12살 아래예요. 64년생이에요. 64년이니까 64년이 뭐냐면 제가 대학 막 졸업했을 때 김민석이 어디서 삐약삐약 태어나서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64년의 동기가 누구냐면 요새 한때 좀 이름이 날리는 주목할 만한 사나이 원희룡이가 64년이에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9년 후
또 요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가 73년생이에요. 그럼 우리 딸아이하고 비슷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보다 몇 살 위인데 이게 이제 10년 차이로 이제 이 나라에 주목할 만한 인재들인데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을 사꾸라라고 비판한 것은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그래도 그 당 안에서 좀 인재로 좀 꼽히는 사람인데 김민석이 저렇게 센 단어를 가지고 이낙연을 공격하는 것은 이낙연 파의 움직임, 소위 분당의 움직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김민석이가 참 잘 나가던 시절, 저하고 같이 현역 의원들 의정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저하고 까마득한 후배지만은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운동권의 이제 리더로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화려하게 받았는데 그 서슬로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갔어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 때 그때 그 경선의 상대가 이상수 의원이었어요. 고려대학 출신이죠. 제 고향 후배고 좀 신중한 사람입니다. 좀 행동이 무겁게 점잖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선을 붙었는데 김민석이가 이겼어요. 근데 그 표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수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표 좀 억울하다 이게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서울 시내 각 지구당에 김민석이냐 이상수냐고 경쟁을 하는데 자기가 거의 대부분 뭐 한 두세 개를 빼놓고 40몇 개가 되는 그 선거구에서 지가 단 한두 표도 전부 이겼다는 거야. 조금씩. 그런데 영등포 을군가 어때? 김민석이의 그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걸 전부 커버해버리고 자기가 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갑구는 김명섭 의원이었고 을구가 아마 김명섭 의원 민석이고 민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 그 중랑갑에서도 거기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상수가 시장이 됐더라면 제 느낌이 그때 민주당이 이기지 않아서 그때 박원순이하고 붙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김민석이가 젊은 사람으로 그냥 김민석이가 시장했다 바로 그 다음에 대권 올라간다고 막 판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꺾이고 또 첫 번째 결혼에 약간 실패 이런 거 있고 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정치적 방랑을 했어요. 근데 바로 김민석이가 있는 데가 제가 살던 영등포 을구 그저 여의도 한쪽이 영등포 을구거든요. 그래서 김민석이를 자꾸 만나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의리상 이제 김민석이를 찍기는 찍었는데 안 돼. 그 애를 많이 먹고 하다가 한 10년의 방랑을 끝나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정책의 의장까지 됐으니까 상당한 당의 중진이 됐죠. 김민석이도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인데 아마 이낙연 지선배가 꼴 보기 싫었던 모양이야. 그리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두 사람의 뭐랄까 진검승부라고 할까 하는 걸 보고 둘을 잘 아는 선배로서는 좀 껄쩍지근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그냥 적당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선배한테 너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가 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중자애하는 게 좋겠고 이낙연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김민석이의 고뇌도 좀 이해하고 누가 압니까? 언젠가 김민석이가 또 백기 들고 이쪽으로 또 쫓아올 수도 있고 하는 게 정치라는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것이 옆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했죠? 좀 표지를 내보세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얘기를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장제원이가 그냥 디립다 폼을 크게 세력을 과시하더니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제원이가 저 세력을 가지고 지가 억지로 부산에서 국회의원 설사 무소속이라도 나와서 버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고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까다당 하고 큰 거 발표하기 전에 지 세력은 좀 과시할 필요가 있다. 벌써 92대 4,200명을 모았다니까 상당한 세력이죠. 근데 이제 장제원은 지 아버지가 또 그 장모 의원이라고 상당히 거기서 인심을 얻은 분이에요. 그 덕에 이제 부친의 덕을 많이 받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근처에 뭐 하태경 지역 장제원 지역 사하나 아니면 뭡니까 영도? 영도고 그 근처에 그 나이든 김무성이가 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산 참 재밌게 되는구나. 아마 김무성은 공천을 받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토호로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서 당선을 한다 하고 폼을 낼 만한 저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잘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만은 공천을 주면 국민의힘은 망하죠. 다 다른 사람 그냥 책임져라 자리 비켜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 김무성이 갖다 앉힌다면 뭐라고 할까? 천하의 웃음거리라고 할까? 무섭게 보일 거예요. 내가 엊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절절한 그리움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랬죠. 박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어떤 정치적 요양원 같은데 가서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냐. 그건 잘 예우를 한다고 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이에 거강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에 죽던 사람이 이번에 국회 들어온다고 난리 법석을 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영아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만 지가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춰줄 거 아닙니까? 정책 이해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하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쓸쓸한 심정으로 중앙일보에 이런저런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소회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우하는 그것이 꼭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항상 바른말 삑삑 했던 자기 형을 정신병원 어디에 입원시키려고 난리쳤죠.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이재선이라는 분이 항상 바른말을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재선 씨 부인 자기 형수에게도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막 욕찌거리를 하고 이제 그랬다. 그 형제도 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형제들이에요. 응? 그래서 언젠가 이재선의 어떤 진실, 이재선의 어떤 슬픈 이야기, 그것도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하면 자기 친동생한테 그렇게 심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이가 그러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오늘, 송영길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아마, 지금 좀, 판사 손에 가서 구속 여부를 아마 금년 오늘 저녁이나 아마 늦게 판가름이 날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너무도 그 혐의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좌우당 간에 그 이정근이라는 여성하고 송영길이가 너무 친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송영길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핸들했어. 그런데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핸드폰을 잘못 관리를 했는지 어쩐지 그 자동 녹음 그 기능을 잘 몰랐는지, 아니, 지난 7년간의 녹음이 다 됐다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정근 씨가 그래도 송영길을 위하고 송영길이가 뭘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신명을 다 바친 사람으로서 그걸 일부러 나중에 악용하려고 그 녹음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이제 송영길이도 운동권으로서 거기서 우뚝 선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좀 어디서 삐깍을 했냐면, 자기 계양구를 이재명에게 양보하는 그런 그 전후를 통해서 이거 둘이가 무슨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당시에 서울시장을 나갔지만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되리라고는 많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송영길 자신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를 비는 대신에 그냥 저쪽에 예우 삼아 자리를 비워주려고 서울시장 출마를 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참 저로서는 외가 조카뻘이 됩니다. 제 어머니가 여산송씨, 고흥여산송인데 저하고는 뭐 그렇게 친교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좀 외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람인데 참 안 됐어요. 참 남자답고 떳떳하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말려버리고, 저렇게까지 말릴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하면 오게 청취자, 시청자들이 그따위 소리 왜 하느냐 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당대회를 할 때 그 참모들한테 그 득표 활동을 하면서 밥 사고 뭐 막걸리 좀 사고 하는 것은 의뢰 돈을 조금씩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송영길의 상대자도 누군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인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당대회에 그 판이 어우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송영길이가 그 의뢰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재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뭐 이렇게 짬뽕을 해가고 했던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처럼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 글쎄 송영길이가 저 사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견디고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 컴백을 할 수가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한때 제가 그 자유총연맹 총재하고 있을 때 저에게 참 열심히 그냥 따르고 그 아주 그냥 참 잘해주는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아주 참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노무현 선거 때 그 정치자금 잘못 만나서 잠시 몇 달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좌파입니다. 확실하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이상하고 무슨 여자한테 그냥 덫에 걸린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꼴깍하고 가버려요. 참 아까워요. 참 아까운 사람. 그럼 먼저 뭐 드루킹 사건 벌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뭐 노야 김동원이가 뭐 어쩌고, 아니 대한민국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아.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4월 10일 선거만큼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의 그 파트가 상당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위력도 세계 7위고 그리고 무슨 뭐 경제력도 10위 내지 12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흔히 요새 얘기 나오잖아요. 삼성의 1년의 순이익이 뭐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소니하고 다 보태 12개인가 회사 다 보탠 것보다 더 많다고. 그 세계 반도체 1등, 2등은 LG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정치 하나, 선거 하나만 가면 개판이야. 그래서 지금도 저 삼각지에서 지금도 머리 깎고 있을 겁니다. 머리가 저 한꺼번에 확 깎이지가 않기 때문에 쭉 선처럼 제가 아침부터 꾸준히 봤습니다. 제가 가서 머리를 깎이는 심정으로 가서 봤는데 거기서 그 뭐 진행도 좀 엉성하고 그리고 막 누가 와서 한시도 있고 뭐 이게 민주주의의 재미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이게 표현하는 거. 이 나라의 그 역동성과 우리 민족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 왜 이 정치 문제에 이 빤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이 선거 하나만큼은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우습게 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많이 가집니다. 절망감.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를 이거 말 함부로 해야 할, 아니 차라리 구태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거리에. 이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꽉 맥힌 어떤 절벽감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할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못 듣는지 알아도 안 들은 척 하는지 그냥 딴 것만 써. 물론 네덜란드 가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지 실감이 안 나. 전망이 우리가 보기엔 전망이 안 서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최소한도의 접근을 하지 않는 한 상당한 보수에서 이탈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일일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낙연처럼 딱 떨어지는 것을 아직도 하는 걸 주저해요. 응? 표가 깨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 교역자들이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책과 계획과 비법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지만 정치 자금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근데 자금을 댈 만한 사람,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될 만한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해요. 왜? 그거 이런 거 위험한 거 안 하고 귀찮은 거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돈 보따리가 딴데 핵심에 가서 무슨 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정치적 혼란 상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갈라진다고 하나 윤석열 탄핵 문제가 벌어지면 좀 민주노총에서 벌써 어디에 지령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을 했고, 가톨릭 그 전주 성당에서도 이미 윤석열 탄핵하자는 얘기가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그 뭐 정의공연 사제단 그쪽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해줘야 탄핵이고 자시고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요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발을 하는 것을 극력 저지하려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뭐 그 비밀 녹음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백만 원짜리 디오르 뭘 받고 어쩌고, 저는 그것은 아는 사람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꼭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꼭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봐요. 문제는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대화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가 지난 춥고 배고프고 아우성 치고 했던 광화문에 많은 자유우파 민중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퍼스트레이디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건희 특검을 합니까? 그 대단찮은 걸 가지고 특검을 어거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어. 에? 자기 선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특검에서 가서 진술하고 그렇게 하기를 만들 걸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는 특검을 하는데 저렇게 남편이 마누라 보호하려고 저렇게 거부권 행사한다. 이래갖고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선거 기법이야. 빤히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그래도 우파 자유주의 캠프로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파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돈 가진 우파들 많아요. 많아. 우리가 알기로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저도 뭘 하고 싶은데 마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고 김경제를 이용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도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서 정치적으로 정치 자금 같은 것을 만들 기회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김경희 가지고 할 필요 없다 하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어디서 돈을 빌려서 만들 수도 없고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장사라고 할까? 정치가 사람 장사인데 그 빈 입으로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레닌 같은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돈 없이도 했겠죠. 혁명적 어떤 열정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하다못해 옛날에 누구냐, 최영택인가?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돈이라고 주장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것에서 돈을 뺏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여러분들이 깊은 사색과 결단을 해 주신 필요가 지금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하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전에 또 우리 유튜브 방송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에 일정한 사람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당히 움직여 갑니다. 그건 돈 같은 건 얘기 안 하겠고요. 구독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5만이 넘어서 이제는 무시 못하는 유튜브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우리 진성호 전 의원처럼 그냥 인기 뉴스를 빵빵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재주가 제가 좀 부족하고, 또 그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볼만한 사람은 다 김경재를 봅니다. 저번에 어떤 국민의힘 출마하겠다는 어떤 젊은이, 제가 아는 사람도 선배님 그 유튜브에 저 출연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으면 제가 거기서 한 30분 좀 제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시간 보자. 그래서 주목은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 많은 사람에게 구독을 청해서 구독이 한 10만 정도 되면 큰 소리 꽝꽝 칠 겁니다.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겨울나기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